안녕하세요. 예. 설명회를 왜 하필 이렇게 추울 때 잡았는지 저도 되게 후회스럽습니다.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날씨 관계로 좀 못 오시는 것 같고요.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수자학원 원장이고 이름은 구동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염려, 걱정,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셨으니 제가 좀 뭐라도 꼭 얻어가셔야겠다. 그래서 좀 열심히 자료 준비도 했고,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어머님들께서도 꼭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아이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면 아이들이 또 꿈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1, 2에 해당하는 건 제가 설명드리고 3에 해당하는 건 저희 중등부 부원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수자는 무슨 뜻일까요? 상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수 앉을 자자에서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석이라는 의미로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 제가 2006년부터 이 광진구 광장동에서 고등부 수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 수자란 이름으로 국어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 정식 개원일이고 벌써 횟수로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 차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동안 고등부 중심으로 쭉 진행해 오면서 고등부는 명성을 아주 오래오래 쌓았는데 중등부는 지지부진 뭐 이런 것 같아서 저희 원래 고등부 전담하셨던 부원장님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예 중등부에 내려와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중학생들에게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으로 가는 길 먼저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유형이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이제 앞에 보시면 자연계열 지망하는 아이 있나요? 우리 아이는 자연계열을 희망한다. 예, 자연계열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옆에 이제 메모하시라고 적어놓은 데가 있는데 1번, 2번, 3, 4, 7번, 그리고 8번. 그래서 1번 한 번, 2번 한 번, 3, 4, 7번 중에 또 한 번, 일반고까지 4번. 그래서 자연계열을 희망하면 4번의 기회가 있어요. 과학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가 있죠, 서울에는요. 이 영재학교를 한 번 이 상반기에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어서 과학고를 또 한 번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 4, 7번 중에서 또 지원할 수 있고요. 일반고까지. 그래서 총 4번의 기회가 있고, 인문계열은 1번, 2번 해당 안 되니까 인문계열은 3, 4, 5, 6, 7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자사고를 쓸지, 광역자사고를 쓸지, 외고를 쓸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전국자사고, 외고는 이제 한 번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반고. 이렇게 해서 기회들이 좀 나뉘는데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야 될까? 가는 것도 좋은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려고 목표를 두고 공부해야 될까? 제가 자료를 쭉, 신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다 보니까 이거를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의대를 잘 가는 학교는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니까 올해 입시 결과고, 놀랍게도 휘문고가 200명 넘게 의학계열을 보내요. 이게 재수생 포함입니다만, 이제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건 이거예요. 고교 유형의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 광역자사고.
그리고 전국자사고,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우리 아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이죠. 특히나 놀라운 건 이 배제고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배제고가 작년 입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의학 계열에 30명 정도 합격시킨 학교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시험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걸 같이 보면서 어떤 학교를 가볼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좀 서로 터놓고 얘기할 엄마 난 안 돼. 글렀어. 아니 이제 성적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추첨으로 뽑히는 학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자사고 중에 서울대를 잘 가는 학교의 1순위, 1등이 외대부고인데 어머님들은 여기서 이 수시의 결과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아마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이유는 학교빨로 가는 건 수시거든요. 정시는 아이 개인의,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혼자 수능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시로 서울대를 잘 보낸 학교가 어디지? 1등이 하나고예요. 2등이 외대부고. 전국 자사고 중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해볼만 하죠. 노려보고 준비해볼만 합니다.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와 광역자사고 중에 서울대 잘 가는 학교 역시 이제 수시를 중심에 놓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이터 말고 수시 중에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이 4개의 외고가 수시로 여전히 대학을 잘 보내고 있다. 정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세화고, 희문고, 중동고 이 8학군에 있는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로 입시 결과를 잘 만들죠. 정시로. 그러니까 수시로는 아무리 외고가 옛날 같지 않아도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변 학교 중에서 배제나 보인고가 또 수시로도 잘 보내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배제고와 보인고를 고등학교에 내신 대비를 하진 않아요. 가도 워낙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성과를 내는 학교다라는 걸 알고 아이들과 같이 여기는 이제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배제나 보인 말고 더 좋은 학교를 꿈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요. 수시 일반 전형 합격자 출신 고교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학교 한 개 학교당 합격 인원의 수가 일반고나 자공고는 0.29명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는 0.29에 비하면 20배, 30배까지 됩니다. 거의. 30배가 넘죠. 이렇게 합격하는데 이게 이제 좀 데이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 입시부터 수시에서 변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등학교를 가렸어요.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니까 학교를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생기부를 보고 뽑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해서 일반고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줄 알았더니 블라인드 처리를 했더니 오히려 더 잘 갔다고 해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뒤에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뒤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블라인드 처리한 결과 더 증가하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선발할 때 1단계에서 보는 게 이제 내신 성적. 당연히 이제 영어 중심으로 환산하지만 동점자를 처리할 때는 국어, 사회 성취도를 최근 학기, 3학년 2학기부터 역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는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자사고도 선발할 때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전 내신까지 좀 관리가 좀 소홀했다, 아니면 잘 해왔다면 더 3학년 내신까지 모두 A를 받을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광역자사고는 선발 방식이 추첨, 그리고 성적과 관련 없습니다. 1단계는. 2단계는 생기부와 자소서 바탕으로 면접을 보니까 이건 이제 애들이 해볼만 하죠. 그래서 광역자사고는 다 고민해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 자녀 둔 분 계시는가요? 예. 예비고1이 되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셔서 지난 11월에 예비고1 설명회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아이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냥 어디 가든 잘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중학생은 그래도 뭔가 꿈꿔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아이들도 깨우치고,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어머님께서 아시고 내가 아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야, 너도 이거 좀 같이 알아보자. 그래서 같이 보고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야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 어느 학교를 갈지 목표를 세우고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아이 스스로가 내가 저기를 왜 가야 되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내적 동기라고 하죠. 그게 생겨야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근원적 원동력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운은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이렇더라고요. 뭔가 의도를 갖고 실행하고 반복하다가 보면 운이 따르게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실행했으니 그 가치는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높은 학교를 꿈꾸면서 공부해보자.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 앞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 집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문제집이에요. 어디서 이게 막 저보다 이제 저의 집사람이 이제 더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겠죠. 그래서 막 서점에 가서 비문학을 해야 된대 해서 초등학교 비문학 문제집을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잘 맞아요. 이야, 역시 날 닮았구나. 예,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이 문제를 애가 틀렸는데 요 밑줄 친 문장에 대한 이해를 물어본 문제였는데, 밑줄 친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가을에 산이나 밭둑에서 자그마한 고슴도치를 발견한다면 잘 살펴봐 주세요. 굵은 밤알이 들어있는 밤송이일 수도 있거든요 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읽고 얘가 답을 뭘 골랐냐면 이걸 골랐어요. 고슴도치는 밤나무 아래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같이 안 했으니까. 집에서 이건 아니지. 그랬더니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그럼 이거.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읽었는데 못 읽더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천천히 다시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였지? 문제를 이렇게 잘 푸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찾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집의 맹점이 뭐냐면 찾으면 다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건 다. 그러니까 이 찾아서 풀리는 문제를 계속 풀다가, 아,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완전 무너집니다. 완전. 이 찾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모의고사까지 가능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3학년이 되면 비문학은 그렇게 못해요.
날 닮은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날 닮은 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붙어서 같이 읽어줍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이거예요. 읽고, 멈추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였니? 되게 싫어하죠. 또 이어서 읽고, 멈추고,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해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해요. 다 알아먹더라고요. 이 원리가 수능 국어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돼요. 이 원리가.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걸 하는 게 제가 배운 방법은 고3들 데리고 하는 수업이잖아요. 제가 아는 거. 그거랑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해하더라고요.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것에서 넘어서는 문제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어머님들, 자녀분들 국어 문제집 이렇게 보면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 풀어서 맞은 건지, 그러니까 정말 다 알아먹고 푸는 건지, 잘 찾아서 맞추고 있는 건지 누가 알까요? 본인만 알아요. 아이 본인만. 그러니까 놀라운 건 지문 하나에 문제가 4개, 5개가 달려있는데 그 지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를 3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문제 푼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의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붙어서 너 잘 이해했니? 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맞은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수학은 집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다고. 봐줄 수 있다고. 초딩 저학년들 얘기입니다. 채점해주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틀린 건 잘 모르는 거고 확인이 되니까. 근데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맞으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믿었는데 세상에 밤나무 아래 고슴도치가 많이 산다더니 저걸 고를 줄은 누가 알았어. 수능은 문제의 본질이 출제도 평가원에서 하고 시험 범위도 고등교육과정 전반이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은 단 한 번만 보고요. 평가 목적은 능력을 측정하고 역량을 검사하고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는 능력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내신 국어는 특정한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잘 기억하니, 얼마나 암기했니,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니, 이걸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신 국어도 사고력 측정을 하는 문제들이 들어가요. 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순위를 결정해야 되니까 문제의 난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는 방향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의 문제, 즉 수능형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수능형 문제예요. 서술형 평가와 수능형 문제. 그럼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생긴 거냐? 결국 이거죠. 배운 적이 없는 글을 네가 읽고 자료 해석을 해봐. 배운 적이 없는 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시 5개가 선택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본문의 내용과 표현이 비슷한 걸 골라라. 정서가 유사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도 처음 보는 시도 있어요. 단단한 거요. 이런 것들 처음 보는 시인데 결국 학교에서 워낙 내신 대비를 주변 학원들에서 열심히 해주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시조나 시를 갖다 넣어놓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이 지문을 맞추는 방식의 공부가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거죠. 보기의 소설은 시험 범위 아닌 처음 보는 소설. 지문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라고. 아는 것과 처음 보는 것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의 어떤 특징인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단어의 음운 변동에 나타나는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의 변화를 밝혀 쓰고 음운 변동의 결과 나타나는 발음을 서술하시오 했으니까 답을 2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문해력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묻는 게 2개예요. 2개를 써야 돼요. 하나는요,
변화를 밝혀 쓰라고 했어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써라. 하나와 음운 변동의 결과 나타나는 발음을 써라. 두 가지 답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게 써줘야 돼요. 그럼 이 조건에 맞게 못 쓰면 당연히 감점이죠. 그럼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저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시험지 갖고 와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아는 걸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학습활동에서 외운 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니? 문제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안 읽고 아는 대로 그냥 출력하고 끝낸다는 거죠. 실제로 국어 시험 볼 때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는 대로 골라버리고 끝나는. 그래서 이런 거, 내신 국어에서 이런 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게 결국 내신 대비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고일 과정을 하면서 중3 아이들을 수업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국어 실력은 천지차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미 거의 고3 수준 가까운 걸 해내는 친구들도 있고 딱 중학교 수준에 머무른 아이들도 있어요. 국어는 학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뭐 책을 읽어야 되나? 책을 읽으면 되게 좋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책을 읽나요? 안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데 과연 제대로 읽을까요? 문제는 이거 제대로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훑고 가고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책을 한 권을 10번이고 읽는 겁니다. 똑같은 책을. 저희가 예전에 저희 국어 선생님들끼리, 학원 선생님들끼리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많이 읽은 사람보다는 많은 양의 책을 읽기보다는 한 권이나 몇 권을 깊이 판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한 10몇 번 봤는데 그 삼국지의 장면들을 보면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아, 누가 나왔는데 칼로 몸을 베었는데 이렇게 베었다? 이렇게 배웠나?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하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시간 부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천천히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빨리 읽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뒤에 보시면 어머님들 자료집 48쪽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글인데요. 글을 한번 보시면서 시간 한 3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기 27번 문제에 OX를 한번 해주시면 아, 우리 애가 이 정도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배경 지식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 채권에 대해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도움은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설명을 해줍니다. 채권은 이런 거야. 급부는 이런 거야. 다 설명해줬죠.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이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이렇게 읽는 거죠. 특정 행위가 급부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가 급부고 이 특정 행위인 급부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말을 바꾸면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하죠. 예, 반복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갑니다. 언젠간 알아먹을 거야 하고 그냥 갑니다. 가서 이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능에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못 찾아요. 찾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난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수능 국어 시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애들이. 이제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을 볼 때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의 예약과 일상의 예약이 달라? 뭐가 다른데? 라는 이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겨야 되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이랬어요. 우리 예약했다고 하는데 저게 예약이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했죠?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한 건 사실은 뭐래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뭐래요? 계약이래요. 그러니까 계약에는 예약이 아닌 계약과 예약인 계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자,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래요. 예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다른 계약인 본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이 위에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당장 필요하면 그걸 달라고 하는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런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죠. 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이 뭐예요? 예약인 거예요. 그래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게 예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옵니다.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킨 거죠. 계약이죠. 나중에 기차 탑승하게 해줘라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이거 계약입니다.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건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입한 거.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건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예약이죠. 나중에 계약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예약이잖아요. 그리고 X입니다. X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계약이 예약 아닌 것도 있고 예약인 것도 있는데 예약은 본 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 계약이구나.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갸우뚱 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지? 야, 우리 애들이 쉬운 걸 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니네가 어려운 공부를 하니 내가 너희를 잘 안아줄게, 보듬어 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결국 비문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그래서 문법이나 문학은 내신으로도 충분히 개념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 수능 국어 문법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하려면 비문학을 잘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언젠간 오를 거야 라고 믿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무심하게 하다 보면 결국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아이들한테, 고3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온다.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올 때 다른 데 가서 해봐야 되나?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비슷한 순간이 또 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적을 결국 만들어낸 애들은 그 순간에 참고 하는 애들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을 때
믿고 가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나는 이렇게 읽어. 나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러니 나를 따라 해보렴. 이게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아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아이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서 듣기만 하고 자기 멋대로 계속 하고 있는지. 내신 국어는 꼼꼼함만으로도 3등급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범위가 아닌 거, 그리고 교과서와 연계된 새로운 거, 이런 걸 하려면 내신은 꼼꼼함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결국 이해력, 응용력, 이걸 길러야 됩니다. 중학교 내신도 3학년 내신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수능형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저의 자식의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정돈을 해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세우자.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어디를 가보자라고 같이 꿈을 꿔보는 거 있죠? 그걸 어머님들께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 너는 꿈이 뭐야? 무슨 학교 갈 거야? 몰라. 왜 몰라 맨날? 이게 아니라, 뭐 뻔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정보를 들었는데 너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1월 초나 이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이들하고. 수업에 들어가서. 그러면 뭐 합이 맞겠죠? 뭐 얘기 좀 들어봤니? 그래. 뭐 어떻게 좀 목표를 가져봤어? 그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갖고 의도를 갖고 실행해보자. 그럼 뭐라도 남는다.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뒤에 이어서 바로 저희 중등부 책임자이신 부원장님 오셔서 중학교 수업 어떻게 뭘 할지 얘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